주간 양기자 양기자입니다. 첫 번째 시간인데요. 도대체 주간 양기자는 뭐냐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YCU 양기자 시네마틱 유니버스가 여러 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제 개인적인 사적인 이야기나 뭐 여러 가지들을 할 수 있는 통로로서는 YCU 횟수가 조금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밤중에 라이브를 주말쯤에 뭐 어느 시점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금, 토, 일, 목요일도 될 수 있겠군요. 밤중에 녹음을 해서 인스타, 제 개인 인스타 계정을 통해서 라이브를 하고요. 요거를 지금 목소리 담고 있는데 녹음을 한 것을 팟빵에 월요일 자정에 올리고, 그 대신 월요일 자정에 올라가던 YCU가 이제 수요일 자정으로 업로드를 바꿀 예정입니다. 그 대신에 지난 한 주간에 있었던 다양한 영화 이슈를 영화나 뭐 관련된 뭐 OTT나 드라마나 뭐 제가 본 것들 중에서 관련 이슈들을 모아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마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세 가지 섹션으로 진행을 할 건데, 첫 번째 섹션이 주간 뉴스 시간입니다. 네, 뉴스군요. 네. 아무튼간에 첫 번째 주간 뉴스는 뭐 단연 일요일의 남자 송혜 선생님을 기리는 그런 특별한 시간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출근길에 국긴 소식을 들어서 많이 당황을 했죠. 네, 6월 8일 향년 95세로 별세하셨고, 네, 그리고 뭐 지금은 대구에 네, 뭐 나란히 네, 묻혀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정말 1988년 5월부터 KBS 전국 노래장 MC를 맡아서 약 35년 동안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특별한 날이 없다면은 송혜 선생님께서는 일요일 낮만 되면은 항상 브라운관에서 시청자에게 안녕하세요를 외치면서 시작을 하셨죠. 사실 그렇죠. 나이를 먹으면은, 나이 안 먹었을 때는 딱 그거 보고 1시에 약간 이제 한국 만화 틀어주는 시간대가 있었어요. 재방송. 네, 뭐 영심이, 둘리, 코리, 뭐 등등등, 꼬비꼬비 이런 거 틀어주는 시간대가 있었고, 2시에 이제 KBS 스포츠 해주거나 네,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아무튼간에 근데 나이를 먹으면 이제 거기서 12시에 일어나지도 못하고 막 한두 시에 일어나면은 이미 다 끝난 거야. 그거 못 들으면은 진짜 네, 끝나버린 거죠. 아무튼 날 그 토요일 밤 새버린 나머지 아예 띵동댕 하는 소리도 못 들었다. 그렇게 됐는데, 아무튼간에 지난 4월에 이제 정식적으로 받으신 거는 5월이지만 이제 수여식을 4월에는 현역 MC로서는 최고령 TV 음악 경연 프로그램 진행자로 기네스 세계 기록에 등재가 되셨고요. 그러니까 35년, 4년 몇 개월 뭐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뿐만 아니죠. 여러 예능 프로그램 출연도 하셨고, 영화 전국 노래장 영화가 또 있었죠. 이영규 씨가 제작을 했었던 전국 노래장 같은 경우도 아이언맨과 붙어서 네, 흥행에는 좀 실패를 했었지만, 이 전국 노래장 같은 경우도 영화에서 진행자로 네, 출연을 하셨죠. 선생님 선생님 본인으로 그냥 직접 출연을 하셨었죠. 그리고 뭐 TV CF 등에서도 뭐 기업은행, 네, 기업은행 CF도 생각나네요. 여러 CF 등에서 활약하시면서 네, 세대를 구분하지 않고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을 또 받아왔습니다. 지금 OTT에서 만나실 수 있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어요. 2020년도였나요? 2021년도쯤에 아마 작년이었을 것 같은데, 2020년이구나. 2020년에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됐었고, 작년 겨울에 개봉을 했었던 송해 1927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지금 웨이브, 티빙, 왓챠에서 보실 수 있는데, 이 다큐멘터리가 1927년 이제 송혜 선생님의 이제 태어났을 때 해를 이제 또 뜻하는 거고요. 그때부터 한 사람의 인생을 그야말로, 사실 감독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셨어요. 윤재호 감독님인데 분단 이전에 태어나신 거의 100년 가까이 살아계신, 그러니까
삶 자체가 우리의 역사와 같은 분위기에 그 인생을 담는 게 매우 큰 가치였고 영광이었다 였는데, 사실 송혜서 선생님이 4개월 정도 이 다큐멘터리 출연을 마다하셨다고 해요. 윤재호 감독님이 근데 다만 담고 싶었던 시선이나 이런 게 마음에 들어서 출연을 결심하셨다고 했고요. 이 윤재호 감독님은 아마 독립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만한 게 마담 비, 뷰티풀 데이즈, 이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작이었죠. 파이터, 이것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상을, 또 배우상을 받았었던 영화인데, 독립영화에서 좀 더 많이 아실 만한 그런 분이고, 윤재호 감독님이 아무튼 메가폰을 잡았는데, 이 작품이 사실은 제작될 시기가 아무래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독립 이 정문회장이 결국에는 안 나갔던 시절이잖아요. 약간 스페셜 방송 위주로 편성을 했고 KBS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생님께서 활동을 할 수 있는 폭이 좀 많이 좁아졌죠. 네. 이 사람이라는 게 좀 그런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은 뭔가 일을 안 하고 뭔가 특정한 일을 안 하고 놓고 있으면은 좀 그런 게 좀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이 작품은 결국에는 송혜 선생님이 기자간담회 때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어려움을 겪고 나면 새로운 것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처음 맞이하는 코로나19라는 완전히 소멸시킬 수 없는 상황을 겪는 시대에서 이런 고통이 후대까지 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제 후손들에게 밝은 희망이 열리지 않나 싶었다. 절망만 할 것이 아니고 그런 분들을 좀 더 위로해드리고자 생각했고, 저보다 큰 아픔을 가지신 분들을 위해서 이 영화를 통해 기쁨을 드리고 싶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아무튼 이 작품은 그래서 1986년도였죠. 교통사고로 아들을 먼저 떠내보낸 이야기가 그려집니다. 아들이 가수가 꿈이었는데 반대를 하셨다고. 그런데 자식의 의중을 잘 파악하지 못했고 아버지 노릇을 잘 했는가에 대한 생각이 머리를 때렸고 자격을 잃은 아버지로서 후회가 크다라고 했는데, 이 다큐멘터리에서는 이 딸을 통해서 생전 아들이 녹음했던 노래를 30여 년 만에 듣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뭐 아버지와 아들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자식과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대해서 질문을 던질 만한 그런 소재가 있는 다큐멘터리 영화이고요. 아무튼 좀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그날 출근하면서도 바로 이 글을 써야 했고, 부고 관련해가지고 다큐멘터리가 있다라는 글도 쓰기도 했었고, 또 뭐 그날 뭐 메인 뉴스라든지 특히 KBS 같은 경우는 부고 다큐멘터리도 방송 편성도 긴급으로 했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었지만, 아무튼간에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시대의 진정한 어르신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리고 플러스로 더하자면은 뭔가 프로페셔널리즘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지만 진짜 프로페셔널리즘을 몸소 실천하신 분이 아닐까. 돌아가신 그 순간까지. 그 추모 다큐멘터리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자켓을 준비를 하셨다고 해요. 송혜서 선생님께서. 이제 아마 이 자켓을 입고 마지막 방송을 준비를 하시려고 했는데 몸이 좀 수축해지다 보니까 자켓이 사이즈가 쉽게 말하면 좀 남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자켓을 제작하시고 입으시려고 했는데 결국 입으시지 못하셨고 세상을 떠나셨다라는 그런 인터뷰가 KBS 다큐멘터리에 있었거든요. 최근 며칠 전에 방송했던 그런 걸 보면서 마지막까지도 자신이 뭔가 때가 됐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그 프로페셔널리즘을 보여주려고 했던 그런 가치, 요런 게 지금 우리 시대에 좀 더 큰 영향력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참 지난 한 주간의 이슈는 아무튼 이게 1번이었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러면 2번은 뭐였냐면 당연하게도 녹음 기점인 오늘이죠. 11일 천만 영화 됐습니다. 범죄도시 2가 천만 영화가 되어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천만 영화가 더 이상은 안 나올 줄 알았어요. 못 나올 줄 알았어요. 이제 시스템상 좀 뭔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체가 다 좋아할 수 있는 영화를 이제는 만들 수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특정한 불특정 다수에게 좀 OTT 시대에 맞게 좀 뭔가
그렇게 패턴화돼가지고 만들어지는 영화가 좀 더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범죄도시 2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어찌 본다면은 시기가 정말 잘 맞아떨어졌죠. 네. 코로나가 끝나고 거리두기가 끝났고 이제 요거를 바탕으로 해서 한국 영화에서 또 억압된 스트레스나 이런 걸 풀어줄 만한 영화가 뭐가 있겠는가. 결국 범죄도시가 2가 해낸 거죠. 네, 해냈고 게다가 손석구 씨도 나의 해방일지 사실 지금 마지막 회를 막 보다가 지금 나왔거든요. 보다가 막 나와서 저한테 스포일러 얘기하면 안 되고 아무튼 간에 이 나의 해방 네 나의 해방일지에서도 또 색다른 모습은 또 아니었던 것 같지만 아무튼 간에 보여줬었고 왜냐면은 기존에 했던 드라마와도 크게 뭐 다른 역할은 아니었었거든요. 사실 뭐 그 대표적인 예가 저는 60일 지정생존자 리메이크 했던 것도 네 손석구 씨 연기 그렇게 재밌게 봤었고 거기 또 뭐 로맨스 영화 있었잖아요. 정가영 감독님 영화 뭐 그런 영화를 통해서 볼 때마다 그래도 이 배우는 앞으로 잘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뭐 아무튼 잘 되는 것 같고 이제 3편이 아마 제작 촬영이 아마 이번 달 다음 달 들어갈 것 같은데 지금 펀더필인가 아무튼 주식 투자 이제 팬들이 이제 주식이 아니고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제작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손익분기점이 벌써 180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거는 벌써 그렇다면 3편의 선판매까지 이미 이루어졌다는 얘기가 되는데 해외 선판매 왜냐면 135억에 180만의 손익분기점이 나오기 힘들거든요. 네. 벌써 선판매가 이루어진 것 같다.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저도 지금 만약 돈이 여유가 있으면은 이 투자 조금 해가지고 왜냐면 180만은 개인적으로 그냥 넘어갈 것 같거든요. 범죄도시 3가 개봉하면은 범죄도시 3가 아마 일본 야쿠자와의 대결이 될 것이다. 인천을 배경으로 그런 얘기가 지금 시놉시스가 슬쩍 흘러 나오고 있긴 한데 과연 또 마동석 씨가 얼마나 또 때려 눕힐지 네. 뭐 사실 뭐 때려 눕히겠죠 계속 네 때려 눕히겠지만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개인 사견이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드라마에서 많이 나왔던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나왔던 게 검사였어요. 뭐 최근에 영화로 나왔던 것만 해도 뭐 저 검사 나오는 영화야 뭐 1년에 뭐 몇십 편씩 나오는 게 검사 영화니까 드라마도 어게인 마이 라이프 나왔었고 어게인 마이 라이프 맞나요? 어게인마 네 아무튼 이런 검사들 소재 영화들이나 드라마나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좀 뭔가 검찰의 그런 모습을 다룬 작품들에서 느껴지는 그런 식상함 아니면 또 이게 정의로운 검사님 이게 말이 되나 이런 거에 대한 대중들의 그런 뭔가 좀 반감 심리가 있었던 것 같고 다만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 마석도 형사 같은 캐릭터는 그야말로 나쁜 놈을 잡는데 그런 게 뭐가 필요하냐 이런 거잖아요. 네, 나쁜 놈을 잡는다에 그 혈연이 되어 있는 그 메시지가 잘 부합이 돼서 전달이 된 작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뭐 일단은 축하드립니다. 정말로 1000만 돌파한 거는 대단한 일입니다. 네. 지금 게다가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관객수 집계로 쭉쭉쭉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이게 역대 박스오피스 관객수 말고 이제 미국식 계산법이죠, 일명. 네. 흥행 성적, 그러니까 박스오피스 그 매출액으로만 보면은 지금 범죄도시가 역대로 놓고 보면은 10위권 안에 듭니다. 놀랍게도 네, 지금 20 몇 위권 정도 될 건데 10위권 정도 되는 그런 이게 왜 나았겠어요? 뭐 인플레이션이 올랐기 때문도 있겠죠, 당연히. 매출액이 벌써 어느덧 1000억을 넘었습니다. 네. 1000억 돌파한 영화가 지금 몇 편 없어요, 심지어. 매출액이 아무튼 1000억을 돌파했었고 가장 많은 매출을 기록한 영화가 극한직업입니다. 영화 관객 수는 2위인데 극한직업이 1396억을 벌었네요. 네, 총. 그리고 지금 범죄도시가 1015억을 현재 벌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한번 이것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아무튼 1000만 관객이 넘었기 때문에 이 기세가 저는 좀 더 유지될 것 같았고 이게 아마 좀 이따
다른 코너에서 설명드릴 영화 주라기 월드와는 겹칠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주라기 월드가 흥행이 좀 더 됐더라면은 천만이 좀 힘들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도 해봤었는데, 네, 주라기 월드가 망해버리는 덕분에 네, 물론 망했다고 하기에도 200만을 넘었으니까 완전 망하진 않았죠. 흥행으로서는 하지만 뭐 앞선 두 주라기 월드 시리즈가 500만씩은 돌파했으니까 네, 뭐 반절 정도 네, 손해를 본 그런 상황인데, 아무튼 이런 반사 효과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약간 그게 변수였거든요. 어차피 브로커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흥행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흥행이 그렇게 뭐 우리나라에서 칸 영화제가 흥행할 정도면은 진짜 기생충 정도는 나와야지 칸 영화제 네 작품이 흥행을 하지. 저는 브로커는 보면서 이거 어떻게든 100만 원 넘기겠지만 그거는 그 이상은 좀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토요일 박스 오피스 정도 22만 들어왔는데 이 정도 보면은 제 느낌상에는 100만 조금 넘고 내려갈 것 같아요. 네. 이제 뭐 흥행을 제가 뭐 전부 다 계산한 거 아니지만 뭐 한 10년간 지켜온 10년 동안 바라본 박스 오피스 계산으로 할 때는 100만 이상은 넘겠지만 그 이상은 좀 힘들 것 같다. 일 것 같고. 아무튼 간에 범죄도시 2가 지금 계속 핫 이슈이고 앞으로 극장가의 마중물 역할은 충실히 해줬다 라는 생각입니다. 자, 이슈는 두 가지 정도면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다음 코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신작 리뷰 시간입니다. 네, 신작 리뷰 시간에서는요, 정말 17년 만에 돌아온 이언 맥그리거가 오비안 케노비로 돌아온 디즈니 플러스 오비안 케노비 1, 2화를 본 잠깐의 소감을 좀 남기려고 해요. 네, 오비안 케노비 같은 경우는 그렇죠, 스타워즈의 클래식과 프리퀄을 연결해 줄 수 있는 네, 아주 좋은 아주 훌륭한 캐릭터였기 때문에 이 3편이 정말, 그러니까 뭐랄까요, 이 드라마가 나오길 정말 기다려 왔었거든요. 사실은 시스의 복수가 2005년도에 나왔을 때 그런 거였죠. 누구나 다 결말을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시스의 복수에 또 루크랑 레아랑 서로 남남되어서 흩어질 거고, 뭐 아나키는 다스베이더 되겠지. 그건 누가 다 스타워즈 팬은 다 알고 있는 건데 그걸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였고, 화산 행성이죠. 무스타파에서 1대1로 싸우는 거 보면서 그래, 내가 프리퀄에서 그동안 기다렸던 게 저런 거였구나 싶었고, 둘을 보낼 때도 잘 보냈다 였는데, 그 이후로 아마 드라마가 얘기는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드라마가 뭐 몇 시즌 단위로 해가지고 그 30년 사이에 그 빈 간격을 메꿔줄 것이다 라는 루머들이나 기사화도 있었고, 하지만 무산됐죠. 네, 그 대신에 나왔던 게 클론 전쟁 애니메이션 3D 애니메이션 시리즈가, 클론 전쟁 시리즈가 나왔고, 지금 디즈니 플러스에서 아마 시즌 7까지 볼 수 있고 배드배치까지 하면은 뭐 더 들어가겠네요. 지금 볼 수 있는데, 제가 시즌 1까지 좀 보다가 시즌 2부터는 리타이어 해가지고 조만간 다시 봐야 되겠지만, 클론 전쟁 같은 경우도 뭐 아소카 타노가 나타나가지고 얘는 뭐야 도대체 뭐 하기도 했었지만, 아무튼간에 아소카 타노가 결국에는 캐논 캐릭터로 완전히 인정받으면서 뭐 이후에 뭐 드라마 만달로리안 같은 경우도 뭐 나오게 됐고, 팬들이 정말 사랑하는 캐릭터가 됐죠. 아무튼간에 지금 3편과 4편의 간극이 워낙 할 얘기가 많거든요. 네, 익스큐트 오더 66 이후로 과연 뭔 일이 있었을 것인가, 그거를 기다려왔던 팬들에게는 그야말로 큰 선물이 되지 않았을까, 이 작품이. 네, 오비안 케노비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만 뭐 백그라운드 설명해주면 그런 거죠. 오비안 케노비가 그야말로 외교, 전략, 전술 모든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지닌 위대한 제다이였죠. 그런데 가족과도 같았던 파다완이죠. 제자. 물론 이것도 비하인드가 더 있지만 이건 좀 더 전사니까 좀 뺍시다. 네. 아나킨 스카이워커가 악의 화신 다스베이더로 타락하면서 오비안이 10년 동안 자신의 흔적을 모두 지우고
운둔의 삶을 지내야 했죠. 알고 봤더니 타투인 행성에 있었고 거기서 뭔 고래인지 참치인지 뭐 요상한 그런 게 있어요. 뭐 고래 뱃살인지 참치 뱃살인지 아무튼 이런 거 잘라가지고 하는 그런 아무튼 노동자로 네, 자신의 흔적 모두 지우고 살고 있었는데 아무튼 지금 다스베이더가 지휘하는 제다이 사냥꾼들이 있어요. 인퀴지터라는 사냥꾼들이 있는데 오더 66 그러니까 제다이 숙청 명령 이후에 살아남은 제다이들을 계속해서 이제 추적하고 사냥한 거죠. 그 중에도 이제 계급이 높았던 게 그랜드 인퀴지터였고 다스베이더에게 직접 상황도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인퀴지터인데 아나킨의 일부청이 있습니다. 네, 오웬 라스가 그 오비안에게 아나킨의 아들 루크 스카이워커를 이제 키워주게 해준 네, 그런 분인데 친자식 이상으로 이제 혹시나 루크가 아나킨과 같은 그런 어둠의 길을 걷게 될까 걱정하던 때에 오비안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오비안이 이제 루크의 제다이 훈련을 해야 한다. 이런 제안을 하게 되죠. 하지만 당연히 왜 나타났어죠? 아니 왜 지금 10년 동안 잘 키우고 있는데 님이 뭐요? 네, 하는 순간 이제 인퀴지터들이 나타납니다. 네, 인퀴지터가 나타나고 네, 한편 반대쪽에서 네, 반대편 레아 공주가 살고 있는 그쪽에서는 또 인퀴지터가 보낸 한 무리의 네, 사냥꾼들이 나타나서 레아를 납치합니다. 네. 근데 이게 이 장면은 좀 이따 비판에 좀 까야 되는데 지금 미리 깔게요. 나 이거는 좀 까고 넘어가야 되는데 아니, 아역 배우가 한 명이 뛰잖아요. 아역 배우가 한 명이 열심히 뛰어다니는데 아역 배우는 죄가 없어. 아역 배우는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뒤에 있는 이 사냥꾼이 하는 작자들은 그러니까 이거는 배우의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아무튼 이게 롱샷으로 잡다 보니까 이게 애는 열심히 뛴다고 뛰는데 잘 느리잖아요. 그러면 뒤에 어른들 분명히 더 빠르단 말이지. 네. 근데 이게 상대적으로 느려 보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포스 센서티브니까 아무튼 이게 느려 보여야 되니까 이게 좀 약간 발놀림이 조금 어설픈 거예요. 아이 뭐야 이 사람들 3대1로 3대1 뭐 4대1인가 아무튼 막 이렇게 달리는데 아 진짜 이거 정정훈 촬영 감독님이 아마 촬영을 하셨을 건데 이거는 정정훈 촬영 감독님의 탓이 아닌 것 같고 감독님이 이건 디렉션을 좀 잘해줬어야 될 것 같은데 네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던 거죠. 아니면 샷을 좀 타이트하게 붙어가지고 차라리 네, 샷을 타이트하게 붙어서 뛰어댕기는 거를 좀 매섭게 뛰어다니는 거 추격전이 정말 재밌게 하는구나. 진짜 추격전은 못 찍은 거예요. 네 한마디로. 근데 레아가 잡혀가지고 이 베일 오가나 네 의장이죠. 네, 베일 오가나가 나타나서 오비안에게 나타나서 파투인까지 날아가서 딸을 구해달라고 합니다. 네, 딸을 구해달라고 하는 내용이 1화와 2화에 그리고 딸을 구하러 어느 행성에 가는 게 2화까지의 내용입니다. 네, 3, 4화가 지금 이것도 까야 돼. 나 지금 깔 게 많네. 3, 4화 같은 경우가 지금 디즈니 플러스 미국 디즈니 플러스에서 공개가 됐습니다. 근데 참 이게 욕이 나올 만한 게 이 디즈니 플러스가 마블의 새 콘텐츠 업로드에는 참 발빠르게 움직이는데 똑같이 전 세계 동시 공개를 하는데 이 스타워즈는 부고부업해도 그렇고 이 작품도 그렇고 아주 그냥 2주 3주 막 늦는 거는 기본이에요. 이거 스타워즈 팬들을 뭐 우롱하는 처사도 아니고 뭐하는 짓거리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무튼 속이 많이 상합니다. 이거 VPN으로 그렇다고 돌려볼 수도 없잖아. 심지어 더빙도 다 되어 있대. 이러니까 더 화가 나는 거지. 진짜. 아무튼 간에 17년 만에 2005년이었죠. 2005년이었으니까 17년 만에 이언 맥그리거가 오비안 케노비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하나도 안 늙었어. 그러니까 2005년 때 분장을 그때 좀 많이 했잖아요. 특수 분장이나 이런 걸 좀 해서 약간 나이가 좀 들어 보이는 이안 맥그리거였고 지금은 딱 그 오비안의 그 모습으로 돌아온 것 같아. 본인이 이제 분장 없이도 정말 중후한 연기가 가능해진 거죠. 결국에는 아마 그러면은 알렉 기네스 경이랑 한 20년 정도밖에 차이 안 나니까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인 거죠. 네. 아무튼 이번에 우리는 오비안이 망가졌다는 컨셉에서 이야기를 출발했다라고 이안 맥그리거가 말하면서
그러니까 오더 66의 경험과 스스로 믿음을 잃었다는 사실이 그를 망가뜨린다. 네, 라고 했고 아마 이 장면에 그래서 과거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제 뭐 오더 66부터 생각해서 두 사람이 서로 싸운 것부터 시작해서 뭐 파드메가 나와가지고 선한 면이 있다, 막 이런 거 등등등 하는 게 나오고 이 작품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비안 케노비 작품 준비하기 위해서 이안 맥그리거가 9편의 스카이워커 사가를 모두 다 다시 정주행했다고 합니다. 아마 이제 그 연결고리 작품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놀라운 건 당연하게도 헤이드 크리스텐슨 다시 나옵니다. 네. 그때는 연기 진짜 못하는 배우로 많이 헤이든 크리스텐스에 대한 악평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더빙이 더 낫다. 더빙에 강수진 성우가 했었잖아요. 이 KBS에서 했을 때는. 그리고 지금 디즈니 플러스 더빙에서는 장민혁 성우가 했는데 두 성우의 연기에 비하면은 진짜 못한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다스베이더 역할로 본인이 분장을 하고 해서 나왔다고 해요. 아직 2화까지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나올지는 모릅니다. 네, VPN도 안 돌려봤고 나 못 돌려보고 아무튼 저는 모르기 때문에 아무튼 헤이든 크리스텐스는 이야기를 했어요. 다스베이더가 오비언과 제다이들을 쫓는 이유가 담겨있다. 제다이를 죽이는 것만이 자신 안에 제다이를 죽이는 일이다. 그래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갈등이 계속해서 그려진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반가운 얼굴들이 또 있습니다. 오웬 라스 역할의 조엘 에저튼이 그대로 나옵니다. 2편에 이어서 조엘 에저튼도 하나도 안 늙었어. 와 진짜 하나도 안 늙었던 게 보이고, 그리고 인퀴지터 중에 한 명이죠. 5번째 형제 역에 이 분노의 질주 시리즈에서 한 역으로 국내 팬들에게도 아주 사랑받고 있는 한국계 배우죠. 성광이 나옵니다. 네, 성광이 나와서 분장을 좀 많이 했죠. 네, 흰치를 아주 그냥 많이 하셨는데 한 역할이나 한이 5번째 형제. 그러니까 여기가 아까 그랜드가 첫 번째잖아요. 그러니까 그랜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애니메이션 시리즈를 또 안 봐가지고 모르겠어요. 애니메이션 시리즈도 챙겨봐야 되는데 볼 게 많네요, 은근히.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정정훈 촬영 감독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정정훈 촬영 감독이 한국인 촬영 감독 최초로 스타워즈 시리즈에 참여를 하게 됐죠. 네. 그래서 이 데보라 초 연출 맡은 감독이 정정훈 감독님의 이전 작품인 올드보이의 스타일을 작품 속 다유 행성에서 벌어지는 장면들에 많이 써달라고 했다고 해요. 근데 그러니까 아마 횡스크롤 장면이 될지 뭐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횡스크롤 액션 장면은 최근에 할리우드 영화에서 많이 오버주가 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뭐 더 서사이드 스쿼드 등등등 거기서도 횡스크롤 액션들이 나오거든요. 아니면 뭐 버즈 오브 프레이에서도 횡스크롤 액션 비슷하게 좀 나온 게 있고 요런 액션들이 약간 그런 오마주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단 말이죠. 아니면 뭐 몽둥이나 이런 거 사용하는 거, 네, 몽둥이한다, 망치죠, 네, 장돌이, 네. 퀘스천 이번 오비안 시리즈 나무타님인데요. 퀘스천 이번 오비안 시리즈의 문제적 인간 자자빙크스도 나오나요? 문제적 인간, 가로 열고 문제적 인간인데 아직 2화밖에 안 봤는데 안 나왔어요. 네, 자자빙크스가 사실 건가 종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건간이 나올 일도 없고, 네. 건간 행성 그쪽 이제 나부 행성이 나오지도 않기 때문에 네. 건강가족이 안 나오죠. 그러면 자잠키스도 안 나와야 되는 게 정상적으로 보고요. 네. 그리고 아마 건강가족이 아마 에피소드 1 때 그때 막 다 박살났다고 했잖아요. 제 생각에 그 이후로 제국 애들한테 좀 많이 조인트를 까이지 않았을까 생각도 들어요. 네. 이건 제 레전드죠. 약간 네, 캐논이 아니고 제 레전드. 네, 막 그런 상상력 하면은 약간 좀 뭔가 건가 종족이 뭔가 2등 시민 막 이런 역할로 좀 격화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 제국군 밑에서는. 네. 반가운 얼굴 이야기하셔서 그만 자자가 떠오르셨다고. 네. 자자빙크스 성우가 옛날에 이인성 성우가 있었는데 그 말빨 특유의 말빨 딱 그 말 엄청 많잖아요. 자자빙크스 캐릭터가 딱 이인성 성우가 할 만한 네, 역할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간에 이번 또 음악 얘기 안 할 수가 없어. 음악에
존 윌리엄스 음악 감독이 또 참여했습니다. 직접 오비안 케노비의 그런 좌절과 새로운 희망이 공존한 듯한 오비안 케노비 테마를 만들었어요. 또 만드셔가지고 아무튼 뭐 전체적인 음악은 아니지만 그 테마를 만드셨다. 네. 아무튼 이제 총 6회 중에 2회가 공개됐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개될지 한 시리즈만 하기 아까운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프리퀄을 좀 더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피소드 1 이전에 프리퀄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리암 니슨 내가 언젠가 이 방송을 계속 할 때마다 리암 니슨은 제발 이거 방송할 때마다 할 것 같은데 리암 니슨이 제발 이상한 총 들고 설치는 그런 액션 영화 하지 말고 로또 토마토도 맨날 50 이하로 떨어지는 그런 영화 찍지 말고 50이면 다행이지 20 이하 떨어지는 그런 거 말고 제발 좀 이제 라이트 세이버 들어가지고 드셔서 그 오비안이랑 같이 했던 모험들 있잖아요. 에피소드 1 이전에 그 불량하고 까칠까칠한 그 제다이 불량 제다이 약간 그런 걸로 시리즈 하나 만들면 대박 터질 것 같은데 이안 맥걸과 함께 모험 떠나는 그런 거 하나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때쯤 얘기하면 좀 더 오히려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무엘 잭슨도 막 카메오 나오고 그런 거죠. 사무엘 잭슨도 메이스 윈두 역할이었잖아요. 사무엘 잭슨도 같이 나와가지고 네 미션 수행한다거나 뭐 그런 작품 나오면 진짜 반가울 것 같아요. 아무튼간에 오비안 이야기는 여기 정도까지 하고 뭐 혹시 뭐 6회까지 다 나온 다음에 뭐 또 결산할 수 있을 때는 뭐 결산 리뷰도 한번 해보기로 하고요. 자, 다음 마지막 오늘 섹션은 웨요입니다. 웨요. 웨요는 왜 이름을 웨요 콘으로 지었냐면은 요거는 하면 안 되겠다. 웨요를 웨요라고 했다가 내가 큰일 날 것 같아가지고 그냥 왜 그런지는 네 알아서 추측을 하시기 바라고요. 네. 아무튼 오늘의 주제는요. 사실 웨요의 테마는 뭐냐면 이제 스포일러 까서 얘기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스포일러 까서 이게 주라기 월드인지 메뚜기 월드인지 네 이야기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주라기 월드 도미니언 이야기입니다. 많은 이들이 사실 주라기 월드가 망했다, 도미니언이 망했다 하셔가지고 진짜 망했나 안 망했나 그게 궁금해서 하는 시간이 되겠는데 주라기 월드 도미니언 같은 경우가 이제 많은 분들이 실망하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과거의 인물들은 정말 반갑다. 그렇죠. 네, 저희가 지난 방송에도 얘기를 YCU에서도 했지만 저는 3인이 나왔을 때는 정말 반갑죠. 이 3인의 활약이나 이런 거 나올 때는 그런데 문제는 이게 그러니까 주라기 월드 시리즈에 나왔던 몇몇 캐릭터성이 파괴된 것도 있고 그리고 이것저것 이야기하려다 보니까 이 메뚜기까지 등장하는 그럴 필요가 있었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잠깐 한번 얘기를 해보죠. 과거부터 잠깐 얘기할게요. 사실은 저는 주라기 공원은 비디오 시대입니다. 네, 주라기 공원은 비디오로 봤어요. 극장에서는 못 봤죠. 극장에서 4살 때 이걸 어떻게 봅니까? 네, 나 분명 울었을 거야 극장에서. 엄마 사람 팔이 없어졌어. 야, 이런 거 있잖아요. 엄마 공룡한테 씹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나 이거 소리 질렀을지도 몰라. 4살 때 그거 어떻게 봅니까? 못 봐. 네. 비디오 나와서 빌려봤는데 비디오 나와서도 무서웠어. 그 조그만한 TV로 봐서도 아이씨 엄마 애 둘이 공룡한테 잡아먹히려고 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유리창 깨진다. 아무튼 이 시기가 혁신에 가까운 영화였죠. 영화가 나온 시기를 무성영화, 유성영화. 그러니까 누군가 그때 제가 이제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찾으면은 이런 기사가 있던 거예요. 무성영화, 유성영화에 이은 세계 영화 산업 제3의 전환기다. 이 작품이. 그러니까 이미 멸종된 존재를 컴퓨터 그래픽으로 부활시켜서 실제 존재한다는 걸 실제 존재하는 것처럼 만들었던. 그러다 보니까 그 넷플릭스 다큐멘터리도 보면 있어요. 우리가 만든 영화였나요? 우리가 좋아했던 영화들인가? 아무튼 거기 다큐멘터리 보면은 그 스톱모션 애니메이션 하신 장인이 나오시는데 이제 우리 망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장면이 넘겨주면서 그 고생물학자들이 이제 티라노사우루스 화석 보면서 우리 멸종했다 하는 것처럼 우리 이제 멸종할 것이다 얘기를 한 거예요.
스톱모션 하시는 분들, 옛날 한 7, 80년대만 해도 스톱모션 애니메이션 이렇게 움직이는 게 있었잖아요. 뭐 이하선과 황금 무슨 몸 떠하는 거 있었는데, 거기서 보면 해골 병사들이 막 뭐 움직이는 것도 스톱모션이고, 뭐 과거 따지면 뭐 킹콩도 스톱모션이고, 아니면은 뭐 로보캅 2, 최근에 로보캅2를 어쩌다 뭔 바람이 불어서 왓챠에서 봤는데, 로보캅2에서도 그 거대 로보캅2죠, 말 그대로 거대 로보캅이 움직이는 게 그 애니메트로닉스 뭐 그런 건데, 애니메트로닉스입니다. 스톱모션 그런 건데, 주라기 공원이 온전하게 개장하지 못한 것처럼 사실 VFX가 그 할리우드 영화의 명과합을 만들어냈죠. 네. 이후 현재까지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들이 사실 저마다 그래픽을 이제 들고 오면서, 화려한 그래픽을 들고 오면서 관객을 열광케 했지만, 결국 영화에서 중요한 거는 이야기와 소재의 구성이잖아요. 근데 이야기와 소재의 구성은 계속 반복하고 크게 중요시 되지가 않았죠.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주라기 공원, 주라기 월드 총 6편이 나왔는데, 이 공통점을 반복됩니다. 반복되는 게 뭐냐면, 유전공학의 성과를 인간의 탐욕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할 경우 큰 재앙이 올 것이다. 그리고 그거 그렇게 일으킨 놈은 다 뒤졌다. 네. 보세요. 잠깐 93년도 그렇고 97년도 그렇고 2001년은 물론 2001년 주라기 공원 3는 너무 실망을 많이 해서, 사실 주라기 월드 도미니언은 주라기 공원 3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예. 주라기 공원 3는 이건 정말 안타깝죠. 네. 그냥 모험물이잖아요. 어드벤처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 그리고 아무튼 유전자 조작과 새로운 생명의 창조에서 나오는 윤리 문제를 생각해보자 라는 게 있었고, 두 시리즈가 과학자의 야욕과 참회,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민간인들이 겪는 피해,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혼돈 이론학자 이안 말콤이 주장하는 생명은 언제나 답을 찾아간다, 아니면 뭐 생명은 스스로 살 길을 찾아간다, Life finds a way, 뭐 그거죠. 네. 의미들을 담아냈습니다. 이 작품도 똑같아요. 네. 뭐 똑같이 반복이 되는 건데, 그 또 바이오신이라는, 이 바이오신이 1편에 나왔었던 바이오신이에요. 그러니까 1편에서 네드리가 죽잖아요. 네드리 그 뚱보 웨인 나이트 연기했던 그 수정란을 가져오라고 했었는데, 그 수정란 가져오라고 지시했던 그 코스타리카 산호세에서 돈 챙겨오고 막 챙겨왔던 그 남자 있잖아요. 네. 그 남자가 도지슨인데, 이번에 도지슨 배우가 바뀌었습니다. 네. 그 사이에 그 도지슨 배우 했던 역할을 했던 배우가 아동 성추행을 해서 매장됐죠. 할리우드에서. 네. 그래서 배우가 교체됐습니다. 웬 백발의 분이 도지슨이라고 하길래 이름을 바꿨나? 다지슨. 이분 바뀌었나? 이분이 바뀌었나? 제가 왜 도지슨인데 다지슨 헷갈냐면, 이 KBS인가 SBS인가 더빙할 때 도지슨이라고 해요. 네. 다지슨이라고 안 하고 도지슨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더빙을 좀 많이 봤다 시대니까 도지슨으로 좀 많이 기억해서, 이번에 네 번역으로 해서 자막 나올 때 다지슨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결국 이 뼈대는 이제 시리즈의 주역, 주라기 공원은 시리즈의 주역과 주라기 월드 시리즈 주역이 서로 교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된단 말이죠. 근데 물론 이제 영화 곳곳에 액션을 부여하죠. 그러면서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시리즈 사상 역대 최다고 아니고, 근데 맨날 그래. 맨날 올라갈 때다 우리 영화는 시리즈 사상 최고의 뭐 가장 많은 공룡이 등장합니다 했는데, 이번에도 가장 많이 등장했다고 자기들이 주장합니다. 네, 그렇게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나왔던 공룡 중에 테라지노사우루스가 제일 좋았어요. 네, 초식 공룡인데, 초식 공룡으로 알려져 있는데, 초식이 그렇죠. 다 찌를 수 있어요. 네, 죽일 수도 있지. 초식이, 네, 살아야 되니까, 초식도. 근데, 그 발톱은 솔직히 아니다 싶었어요. 어떤 공룡 유전자를 합쳤는지 모르겠는데, 네, 뭔 공룡 손톱, 발톱, 뭐 발톱이야, 손톱이야. 아무튼 간에, 그거가 그렇게 날카로운지는 몰랐어요. 네, 거의 뭐, PG-13 영화가 아니고, 거의 뭐, 제이슨 보는, 뭐 13일의 금요일 제이슨도 아니고 말이죠. 네. 그리고 막 찔러대는데, 그 영역에 이제 침범하는 클레어에게 다가오는 장면, 은근히 잘 찍었어요. 네, 재밌었고 소름 끼치는 연출이었고, 아니면 또 몰타에서 찍은 영화인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몰타 배경으로 막 몰타다 했는데 직접 몰타에서 찍은 영화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몰타에서 아르키라토르가 이제 클레어 오웬을 잡기 위해서 네, 액션 시퀀스도 잘 찍었어요. 네, 그것도 잘 찍었어. 네, 재밌게 잘 봤는데 물론 거기서도 웃긴 게 이런 이제 거기서 공룡도 슬슬 하나씩 풀려나잖아요. 풀려날 때 도대체 걔네들아 뭐 죽을 거 같지 않답니까? 왜 이렇게 안 뛰어 안 도망쳐? 왜? 왜 그게 쟤네들끼리 싸우는 거 왜 구경하고 있어? 그거 도망쳐야지 빨리. 안 죽을 줄 아나 봐요. 아무튼 그래서 결국은 여름철 블록버스터는 저는 분명히 나쁘지 않은 작품으로 봤어요. 네. 저 방구석 미스님과도 같이 봤는데 괜찮았었거든요. 근데 왜 집에 오니까 뭐 너무 이렇게 악플이 많은 거야. 이래서 뭐지 하면서 제 곰곰이 계속해서 생각해봤어요. 왜 그럴까? 예를 들면 지금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공통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뭐 이 작품 이 시리즈의 주제들 그게 다 모두 이 작품의 주제로 설정해버려가지고 시리즈의 대단을 받는 인상을 받기는 좀 어려웠던 거고 몇몇 캐릭터 그러니까 이 작품에 처음 출연하는 캐릭터들이 있어요. 특히 두 캐릭터인데 여자 조종사랑 하나는 그쪽 바이오씬에 있었던 남자 그 가이드 뭐 홍보팀 네 가이드라고 하는 있는데 이 캐릭터가 갑자기 자기만의 그 정체성을 바꿔버려요. 사실 약간 전사도 부여하면 좋은데 너무 자신의 캐릭터를 반전시켜버리니까 네 이유가 없어. 네 그냥 여자 그래도 캐릭터는 그래도 좀 뭔가 이유가 더 그럴싸해 보였는데 남자는 너무 이유가 없어. 나도 당신 편이야 이러면서 갑자기 도와주려고 하는 게 좀 갑자기 왜 그랬는지에 대한 빌드업이 조금 더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아니면은 이 빌드업이 좀 잘렸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2시간이 넘는 런타임인데 여기에 다 40분 정도 더 잘려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편집 과정에서 뭔가 날린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그리고 메뚜기를 사용한 이유는 도대체 뭘까인데 아마 제가 요즘에 경제 쪽, 증권 쪽으로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물론 증권 투자 이런 게 아니고 자막일입니다. 네, 영상들. 근데 기후변화나 이런 걸로 인해서 지금 미래의 식량 자원이 아니고 지금 현재의 식량 자원이 문제가 된 거예요. 네.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전쟁으로 인해서 곡창 물량이 그야말로 아비규환 상태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 점심시간에 뭐 점심 물가 올랐잖아요. 네. 제가 자주 가는 식당도 8,000원에서 9,000원 올랐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오른 이후에는, 네, 식량 자원이 결국에는 값이 오른 거죠. 식량 자원 생산량도 줄어들었고, 지금 출하량도 줄어들었고, 고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지금 팜유 같은 기름도 값이 이제 뭐, 아무튼, 다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태인데, 그 고갈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메뚜기를 사용한 건지 모르겠어요. 메뚜기가 약간, 그렇죠. 과거부터 내려오고 있지만, 이집트 왕자 보시면 메뚜기 떼가 막 날라다니고 10개에도 그렇잖아요. 근데 10개는 메뚜기는 안 나왔던 걸로 기억나. 왜냐면 10개에서 메뚜기를 막 그거 찍기에는 약간 그 당시로서는 기술력의 문제가 좀 있었던 건지 개구리는 보여줬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메뚜기는 못 보여줬는데 아무튼 이집트 왕자에서 메뚜기 떼 날라다니는 거 엄청 많잖아요. 네, 그리고 그 뭐야 갑자기 리들리 스콧 감독님의 영화 네. 갑자기 이름이 신들과 왕들이었나요? 네. 그 작품에서도 보면 메뚜기 때 정말 연출 잘했고. 아무튼 예로부터 엑소더스 신들과 왕들. 예로부터 이제 메뚜기가 나오면 이제 재앙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그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메뚜기도 좀 크기가 작으면은 그래도 좀 덜 무섭거든요. 근데 무슨 메뚜기 크기가 너무 큰 거야. 나 솔직히 애들 2명이서 이제 메뚜기 때 도망치는 장면들 너무 소름 끼치게 무섭더라고요. 무슨 히치콕 감독 새도 아니고 메뚜기가 거의 새처럼 날아다녀. 야 이거는 나 지금 쥬라기 월드 보면서 이렇게 무서웠던 건 처음이에요. 나 이 시리즈 최고의 공포 장면이 메뚜기 떼지는 몰랐어. 와, 오씨 메뚜기 한 마리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때로 그렇게 뭉쳐다니는 거는 무서워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번 작품의 화두가 뭐였냐 예고편에서 계속 나왔던 거는 공룡과 인간의 공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라기 월드 폴른 킹덤의 결말이 그거잖아요. 아 이제 우리 이제 뭐 망했다 였고, 이번 작품의 제목이 도미니언도 결국은 정복, 지배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은 공존은 가능합니까? 이었는데, 이게 사람들이 이미지로 영화를 기억하잖아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영화의 주제도 주제지만 이미지로 기억하는 경우가 많아요. 음악이나. 왜냐면 영화에서 우리가 4D 영화가 아닌 이상은 사운드 아니면은 이미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미지가 지금 모든 게 메뚜기에 그냥 갇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 메뚜기에 와 이씨 이거 뭐야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제일 좋아 공룡과 인간의 공존을 얘기하는 건 뉴스나 내레이션을 퉁쳐버립니다. 마지막에 갑자기 내셔널 지오그래픽 같은 영상 보여주면서 끝나요. 아니 이러면 좀 뭔가 이상하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지점에서 공룡과 인간의 공존이 진짜 가능할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이 주라기 시리즈 세계관에서 주인공의 버프 정도는 받아야지 간신히 살아남을 것 같은데, 그 예를 들면 이번에 잘린 게 있어요. 이 주라기 월드 도미니언 프롤로그 유니버셜 피처스 공식 유튜브 가면 있는데, 자동차 극장 박살내는 티렉스가 나오고, 네, 뭐 그거 추격하는 뭐 공권력이 보이는데 못 잡잖아요. 네, 못 잡는, 아니 티렉스 한 마리도 그렇게 못 잡는데, 아니 뭐 이게 공룡과 인간의 공존, 그러니까 우리가 야생동물과 공룡이 아니고 야생동물과 인간의 공존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예를 들어 곰을 생각해봅시다. 곰, 북극곰이나 아니면 불곰 같은 경우가 이제 인간이 사는 지역까지 내려와서 밥도 먹고 밥도 먹고 뭐 음식물 찌꺼기도 먹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이제 슬슬 내려와서, 뭐 우리나라도 멧돼지 같은 경우 그렇고 밥 먹고 와서 멧돼지 갔는데, 이 친구들이 그렇다고 사람을 죽였다는 뉴스가 1년에 몇 번 나왔고 있습니까? 근데 여기는 초장부터 사람이 죽을 것 같아. 모사사우루스가 확 하고 덮쳐가지고 배 하나 뒤집히는데 이거 사람 안 죽을 문제인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선이 있어야지 그 공존이라는 게 얘기 나오는데, 이건 뭐 공존이 진짜 가능할지에 대한 여부에서부터 끝날 것 같아요. 그냥 내셔널 지오그래픽처럼 하면은 이건 공룡과 인간의 공존이 아니고 그냥 공룡과 자연의 공존이네. 자연 생태계에서 그냥 동물들은 어떻게 살아남는데, 인간은 아마 게다가 아마 죽이지 못하고, 또 공룡 운동 이런 게 있을 거니까 그러면 죽이지도 못하고 그냥 살려놓고 가끔 이제 사람들이 습격하면 그냥 당해야 되는 그런 세계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어요. 그렇게 되면은 뭐야 이 시리즈 망했네? 가 되는데 아무튼 이 시리즈를 문을 너무 이렇게 이상하게 닫아버리니까 93년부터 2022년까지 기다렸던 사람들로서는 이럴 거면 왜 주라기 월드를 만들었냐가 된 거죠. 사실 주라기 월드 시리즈 외전이 또 있어요. 이 넷플릭스에 있는 애니메이션 시리즈인데 백악기 캠프 있어요. 시즌 4까지 나왔는데 그건 시즌 4까지 다 봤어요. 다 봤는데 거기도 똑같아. 시즌 1, 시즌 2, 시즌 3, 시즌 4 하는데, 아니 애들이 이제 백악기 캠프라고 주라기 월드 내에 있는 시설에 애들이 간 거예요. 갔는데 이제 주라기 월드 사태가 터진 거죠. 그래가지고 애들이 탈출하고 다시 돌아오고 탈출하고 다시 돌아오고 탈출하고 다시 돌아오는 그런 시리즈인데, 그럴 거면은 그 시리즈도 계속 반복되니까 지겨운 거죠. 네. 이게 딱 한 시리즈용으로는 괜찮은데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결국 스토리의 부재죠. 돈벌이에는 성공할지 몰라도 스토리상으로는 안타깝다. 너무 안타깝다. 예. 라는 생각이고, 뭐 그렇다고 해도 여름 블록버스터는 나쁘지 않은데 좀 그런 게 안타까웠던 것 같고, 그래서 이 작품에 대해서 평들 보면은 그렇게 나온 게 아닐까 싶어요. 근데 아마 또 여기서 또 속편 나올 수도 있어. 피날레라고 해놓고서 또 나오는 영화들 우리 많이 봤잖아요. 네, 상업 영화들 특히. 제 생각에는 그 소녀 메이지가 제 생각에는 좀 더 크면은 그 메이지를 중심으로 한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그 친구도 복제 인간이잖아요. 그 친구가 메인으로 한 영화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져옵니다. 어차피 주라기 월드 세계관은 그 동네 멀티버스는 아무튼 우리 애가 사는 지금 이 세계관과는 비슷하면서 다른 점이 많으니까 뭔가 해볼 만한 여지가 있죠. 분명히 아까 복제 이슈도 있고 하니까 다른 형태로
또 다른 게 나오지 않을까. 이미 주라기 월드라는 주라기 공원이라는 말 필요 없죠. 어차피 세상이 주라기가 돼버렸으니까 거기는 네 그냥 뭐 다이노소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해서 나오던가 할 건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야 잠깐만 벌써 1시간이 됐어? 와, 이 방송이 원래 30분짜리로 계약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1시간이 돼버렸네요. 이렇게 주저리 1시간 떠든 이야기가 됐고요. 앞으로도 주별마다 최신 작품들 해가지고 이야기를 던지는 그런 시간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기 에피소드는 정기 에피소드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아무튼 오늘 긴 시간 청취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양기자였습니다.